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오늘은 데니얼 카너먼이 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표지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의 첫 대중교양서라고도 여기 표지에 적혀 있어요, 작게. 책이 쉽게 적혀져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적혀져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좀 그렇게 부담감 갖지 않고 읽으셔도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처음 부분에 이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에 관해서 좀 계속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시스템 1은 저절로 빠르게 작동하며 노력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치 않고 자발적 통제를 모른다. 시스템 2는 복잡한 계산을 비롯해 노력이 필요한 정신활동에 주목한다. 특히 주관적 행위, 선택, 집중과 관련해 활동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스템 1은 설명을 하자면 반사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인 거예요. 내가 이게 앞 상황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판단하고 실행되는 시스템. 그냥 보통의 삶들이 그렇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시스템 2는 복잡한 계산을 비롯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정신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한 활동들인 거죠. 그렇게 이렇게 시스템 1과 2라는 그런 구분을 좀 해주셨고, 그게 다르다. 이게 생각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 일단은 요거를 알고, 무언가를 보고 그쪽에 주목하는 것은 시스템 1이 즉흥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지만 이때 관련 자극에 어느 정도 집중력을 할당해야 한다. 앞서 두 저자는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사람들이 연구 결과에 매우 놀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고릴라 실험 있잖아요. 그 까만색 옷을 입은 사람하고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이제 한 3명 이렇게 튕기고 있다가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명 패스하는지를 세는 문제를 줘요. 그러면은 실험자가 그 몇 번 흰 옷 입은 사람이 패스하는지를 세느라 주의를 기울이느라고 그 사이에 화면 중간에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를 못 보는 그런 실험 있잖아요. 그 실험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 상황에 되게 놀란다는 그 점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릴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릴라가 나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눈에 띄는 장면을 어떻게 놓친단 말인가. 정면으로 지나갔으니까. 사람의 고릴라가 지나갔으니까. 근데 자기가 못 봤다는 거죠. 이제 이런 고릴라 연구는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눈에 띄는 장면도 못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못 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이 자신의 이 벽돌 같은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시스템 2는 자신을 영웅이라 믿는 조연에 해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시스템 2의 결정적 특징은 그것이 작동하는데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주된 특성 하나는 게으르다는 점.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의 노력만 쏟는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 2가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는 행동과 생각과 행동이 사실은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시스템 1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때가 많다. 그러나 시스템 2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도 있다. 노력이 필요하고 시스템 1의 직관과 충동을 억제하는 자기 통제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시스템 2는 게으르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깊이 사고하는 게 힘든 일이구나.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새로운 내용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논문을 보다가 하나를 발견했는데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헤스는 동공을 영혼의 창으로 묘사했다.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 역시나 대단히 흥미로웠다. 논문은 헤스가 자연 경관에 담긴 멋진 사진을 볼 때 동공이 커지는 것을 목격한 그의 아내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예쁜 여성이 찍힌 인상적인 사진 2장으로 끝나는데, 두 사진 속 여성은 같은 인물인데도 한 장에서 유난히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매력적인 사진에는 그 여성의 동공이 확대되어 있고 다른 사진에는 동공이 축소되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었다. 헤스는 화장품에 사용된 동공 확대 물질인 벨라돈나에 대해, 그리고 선글라스를 써서 상인들에게 자신의 관심도를 숨기는 시장 쇼핑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헤스가 발견한 사실 중에 유독 내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었다. 동공은 정신적 노력을 보여주는 민감한 지표라는 것이다. 2자릿수를 곱할 때 동공은 크게 확대되고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동공은 더 커진다. 정신력을 쏟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감정적 흥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헤스의 연구는 최면과 큰 관련이 없었지만 정신력 소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는 사실은 연구해 볼 만한 주제였다. 연구실에 같이 있던 대학원생 잭슨 비티도 이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오, 또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사고를 하고 있을 때 동공이 커진다는 점. 이게 생각을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가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BT라는 이제 대학원생하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BT와 나는 시력 검사기 비슷한 장비를 꾸며 놓았다. 실험 참가자는 그곳에 턱과 이마를 대고 카메라를 응시한 채 미리 녹음해둔 정보를 듣고 녹음된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질문에 대답했다. 카메라도 박자에 맞춰 매초 적외선을 발사해 사진을 찍었다. 실험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서둘러 필름을 현상에 동공 이미지를 스크린에 투영해 놓고 자를 들고 동공 크기를 측정했다. 이 실험은 젊고 참을성 없는 연구원들에게는 딱이었다. 우리는 거의 그 자리에서 결과를 얻었고 결과가 말해주는 이야기는 언제나 분명했다. BT와 나는 더하기 1처럼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런 작업에서는 실험 참가자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느 때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는 메트로놈 박자에 따라 숫자를 보여주면서 박자에 맞춰 그 숫자를 하나씩 반복하라거나 변형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곧 동공 크기가 초 단위로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 오, 작업 난이도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의 반응은 V자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로 나타났다. 더하기 1이나 더하기 3을 해보면 알 수 있듯이 높은 자릿수에서 숫자를 하나씩 불러줄 때마다 정신력 소모가 점점 커지고 한 박자 쉬는 동안 또는 쉰 직후에 서둘러 그 숫자를 하나씩 차례로 바꿔 대답할 때 정신력 소모는 참기 힘든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가 단기 기억에 붙잡아둔 숫자를 놓아주면서 서서히 편안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정신력 소모가 최대치일 때 동공 크기가 최대치가 됐었다는 이야기. 이거를 실험을 했더니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줘서. 이 얘기도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라 여기에 다른 지시가 더해지면 실험을 포기하는데, 우리가 실험 참가자에게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자릿수를 보여주자 동공은 더 이상 커지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흥미로운 이유가, 이게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 자기가 할 만하면은 이제 노력을 해서 동공도 커지면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자기가 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효용성이 없는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아예 포기를 해서 동공이 커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이제 답을 구하다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죠. 포기하면은 곧바로 그 동공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실험을 하던 사람들이 아, 왜 지금 문제를 포기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동공 주인이 실험실 방문객, 동공 주인하고 실험실 방문객들이 동시에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 재밌죠. 그래서 동공은 정신력 소모에 따른 신체 흥분을 나타내는 좋은 척도이며 따라서 동공의 크기 변화로 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해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밌죠.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배우는 거가 어떤 뇌의 작용이고 어딘가에 저장이 될 거고 이렇게 뇌의 작용으로 다시 그거를 인출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어쨌든 이제 뇌 안에 있어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겉에 눈의 동공을 통해서 이렇게 신경세포들이 작용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어쨌든 뇌 안에서도 그런 작용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건 거죠. 어떤 일에 능숙해지면 필요한 에너지는 줄어든다. 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활동에 능숙해질수록 활동 유형도 바뀌고 거기에 개입하는 두뇌 영역도 줄어든다. 지능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동공 크기로 보나 두뇌 활동으로 보나 대단히 똑똑한 사람은 같은 문제를 풀어도 힘이 적게 든다. 일반적으로 최소 노력 법칙은 육체 활동뿐 아니라 정신 활동에도 적용된다. 이 법칙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럿일 때 사람들은 가장 힘이 덜 드는 방법에 끌리게 마련이다. 경제학에서 보면 노력은 비용이고 기술 습득은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게으름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 내린 습성이다. 바우마이스터 팀은 의지를 발휘하거나 자기를 통제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라는 사실을 거듭 발견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해야 했다면 다음 작업에서는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의지나 능력이 줄어든다. 이런 현상을 자아고갈이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전형적인 실험을 보면 감정이 고조되는 영화를 보면서 감정 반응을 억누르라는 지시를 받은 실험 참가자들은 이후에 악력계를 손으로 얼마나 오래 쥐고 있는가를 알아본 체력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앞에서 애써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 지속되는 근육 수축의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자아가 고갈된 사람은 체력 시험을 포기하고픈 마음에 더 쉽게 굴복한다. 또 다른 실험에서 사람들은 처음에 무와 샐러리 같은 착한 음식을 먹으면서 악마의 꿀꿀이 과자를 마음껏 먹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느라 자아가 고갈된다. 그 뒤 어려운 인지 문제를 만나면 평소보다 일찍 문제를 포기한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자체가 그걸 견디는 거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자아고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감정을 느꼈어. 근데 그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거 그것들도 되게 자아고갈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자아고갈 이게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건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쓸데없이 다른 것에 감정을 쓸 일이 없고 그걸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일로 그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하기 싫은 일을 참고 하려는 거는 그거는 그 많은 에너지를 딴 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 수 있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애들한테 대할 때도 그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애들도 하기 싫은 거를 시키는 것보다는 이 일이 재미있는 점을 찾아주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을만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간단한 말로도 충분할 때 괜히 어려운 말을 쓰지 마라. 프리스턴 대학의 내 동료 교수 데니 오펜하이머는 교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어휘를 두고 대학생들 사이에 만연한 엉터리 믿음을 반박했다.
그는 박식한 언어 남발의 결과 불필요하게 긴 말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이라는 글에서 친숙한 내용을 현학적 언어로 옮기면 헛똑똑이로 보일 뿐 아니라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이 글을 보고 그래가지고 자청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자청이 이 부분을 되게 인상적이게 읽었을 수 있겠다. 되게 잘 적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도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운율을 맞춘 거, 시적인 언어를 또 사람들이 되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요. 한참. 그 이전에 제가 엑시트에서도 그 물건값 깎는 법, 물건 가격 흥정하는 법에서 그분 송사무장이 얘기한 게 엄청 처음 시작을 후려쳐가지고 가격을 낮게 시작해가지고 흥정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예 기준점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닻을 어디다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거보다 마이너스, 그거보다 플러스, 그걸 기준점으로 많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쿠란과 선스타인은 여전히 논쟁 대상인 두 가지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러브커넬 사건과 소위 알라 공포 사건이다. 러브커넬에 매립된 독성 폐기물이 1979년 장마철에 유출되는 바람에 악취는 물론 표준치를 훨씬 넘는 수질 오염이 발생했다. 주민은 분노했고 그 중에서도 로이스 깁스라는 사람이 적극 나서서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했다. 회상 용이성 폭포는 전형적인 대본대로 전개되었다. 폭포 꼭대기에서는 러브커넬 이야기가 날마다 쏟아져 내렸다. 위험이 과장되었다는 과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거나 다른 주장에 묻혔고 ABC 뉴스는 죽음의 땅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으며 아기 크기의 빈 관 여러 개가 입법부 앞을 행진했다. 해당 지역 주민 다수가 정부 지원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독성 폐기물 규제는 1980년대 환경 문제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유해 지역 정화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거대 자금을 조성한 종합 환경대책 보상 책임법 제정은 환경 입법에서 의미 있는 성취로 간주했다. 여기에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일부에서는 우선순위를 달리했더라면 그 돈으로 훨씬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리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러브커넬의 진실을 둘러싼 의견은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으며 신체적 피해 주장은 입증된 바가 없어 보인다. 쿠란과 선스타인은 러브커넬 이야기를 날조된 이야기 정도로 기록했고 반대편의 환경운동가들은 아직도 러브커넬 재앙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되게 반복적으로 이 뉴스에 대해서 듣다 보니 이목이 집중이 되고 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이게 사후 결말이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이 위험이 너무 과장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쿠란과 선스타인이 회상 용이성 폭포 설명에 이용한 두 번째 사례인 1989년의 알라 사건에도 의견은 엇갈린다. 환경 우려를 폄하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라 공포로 알려진 사건이다. 알라는 사과에 뿌려 생장을 조절하고 시각 효과를 높이는 화학물질이다. 이 공포는 알라를 상당량 섭취한 쥐에서 암으로 발전하는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에서 시작되었다. 이 보도는 당연히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사람들의 두려움은 다시 언론을 자극해 기사가 되었다. 회상 용이성 폭포의 기본적 작동 원리다. 이 주제는 뉴스를 도배했고 영화 배우 메릴 스트리트가 의회에 나와 진술을 하는 등 극적인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과와 사과 제품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서 사과업계는 큰 손실을 입었다. 쿠란과 선스타인은 한 시민이 전화로 사과 주스를 화수구에 버려야 안전한지 유독성 폐기물로 처리해야 안전한지를 물었던 사례를 인용했다. 제조업체는 관련 제품을 회수했고 미국 식품의약국도 관련 제품을 판매 금지했다. 이후 연구에서 알라가 암을 유발할 위험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작은 문제에 과도하게 반응한 사건임은 분명했다.
결국 좋은 사과 소비가 줄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국민 건강에 미친 순효과는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림짐작과 편향이라는 코너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사실적으로 묘사될수록,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수록 그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제 편향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로 들었던 이야기를 좀 참고를 해본다면,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좀 편향될 수 있구나,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할 수 있겠죠. 기준점에 관한 얘기도 해주면서, 그러니까 기준점에 어떻게 내려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좀 편향될 수 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은 추정할 때 믿을 만한 기저율을 기준으로 사용하라. 가지고 있는 증거의 검증력을 의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편향될 수 있고 어림짐작할 수 있으니 항상 의심하라. 기준점을 확인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시스템 1 이야기가 다시 나오네요. 시스템 1의 기본 특징 하나는 일정한 범주를 표준, 원형, 전형 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말, 냉장고, 뉴욕 경찰관 등을 생각할 때도 그런 식이다. 우리는 이런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표하는 하나 이상의 표준을 정해서 그 집단의 대표 이미지로 기억한다. 이때 그 대표 이미지를 전형이라고 말한다. 전형적 이미지는 더러 치명적으로 잘못 만들어지기도 하고, 적대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서 전형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피할 수는 없다. 옳든 그르든 전형은 우리가 범주를 생각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모순을 눈치챈 사람도 있을 것이다. 택시 문제에서 보면 기저율 정보를 무시하는 것은 베이즈 추론을 외면한 인지 결함이지만 인과관계 기저율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린 택시 기사들을 전형화하면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채용이나 프로파일링 같은 다른 상황에서는 비전형화에 반대하는 강력한 사회 규범이 존재해 덜어는 법률로 정해질 정도이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 민감한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을 판단할 때 그가 속한 집단의 통계를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기저율을 개인을 판단하는 사실로서가 아니라 집단에 관한 통계적 사실로 취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한마디로 인과관계 기저율을 거부한다. 이게 어떤 편향, 어쨌든 그 클루지에서 그 책에서처럼 우리의 뇌가 항상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건 거죠. 이게 그렇게 어림짐작하거나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잘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리는 범주화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인상 몇 가지 범주, 그런 것들이 시스템 1에서 또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는 거. 어쩌면 첫인상 보고 느끼는 그런 범주와 같은 것들이 좀 이런 시스템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첫인상을 보고 선입견을 갖는다거나 그 사람은 어떨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 버리는 그런 거는 많이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 사람은 그렇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 인간 행동과 관련해 놀라운 통계를 배우고 거기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심리학을 제대로 배웠는지 알아보려면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졌는지를 봐야지, 단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지를 봐서는 안 된다. 통계를 이해하는 것과 개별 사례를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인과관계 해석이 들어간 통계는 인간관계와 무관한 정보보다 우리 사고에 더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럴듯한 인과관계 통계라도 오래 간직한 믿음이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믿음을 바꾸기는 힘들다.
반면에 깜짝 놀랄 개별 사례는 그 효과가 막강해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그 사례에 담긴 부조화가 해소되도록 인과관계 이야기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가끔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일반적인 사람들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듣기보다 자신의 행동에 나타난 놀라운 점을 찾아낼 때 무언가를 배울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 와인을 이제 그 어느 해에 나온 와인이 맛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예측을 할 때 그 해에 날씨를 조사를 하면 그 와인이 당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게 결과가 되는 건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와인 전문가가 맛을 보고 당도를 결정 내리는 거를 더 신뢰를 한다. 이 얘기를 재밌게 해주고 있어요. 왜 전문가가 알고리즘보다 못할까? 미리 예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전문가는 머리를 쓰려고 애쓰고 틀을 벗어나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복잡하게 조합해 예측을 내놓기 때문이다. 복잡함이 덜어는 통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타당성을 떨어뜨린다. 차라리 단순히 특성을 몇 가지 결합하는 편이 나을 때가 많다. 여러 연구에서 인간의 결정은 예측 공식의 결정보다 못하다고 나타났는데 심지어 그 공식에서 나온 수치를 인간에게 보여줘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공식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다. 밀이란 사람 이름에 따르면 공식 대신 판단을 이용하는 편이 나은 경우는 거의 없다. 밀은 유명한 사고 실험에서 어떤 사람이 오늘 밤 영화를 보러 갈지 예측하는 공식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오늘 다리가 부러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면 공식을 무시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그냥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평가하는 거를 더 좋아하더라는 이 박사님의 얘기. 그래서 이제 여기 의대 입학 허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최종 면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수 손에 달려 있는데 근데 면접 교수가 최종 입학까지 결정한다면 입학생 선발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기가 쉽다고 이 추측의 증거는 단편적이지만 근거는 명확하다고 면접 교수는 자신의 직관을 과신한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자기가 뭔가 많이 알고 있다고 권력이나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과신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관을. 그래서 더 편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직관을 과신해서 개인적 느낌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다른 정보는 너무 가볍게 여겨서 판단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마찬가지로 숙성이 덜 된 와인의 질을 평가해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전문가가 의지하는 정보원은 다름 아닌 와인 시음인데 이 정보는 예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떨어뜨릴 게 더 거의 확실하다. 날씨가 와인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들도 잘 안다 한들 공식처럼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사람이 생각에 거의 항상 편향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딱 문항을 정해서 거기에 각각 점수를 매겨서 그냥 그 점수대로 딱 뽑는 게 그게 가장 좋더라. 그 방식이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면접 관련해서 또 만약에 혹시 직접 면접을 보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또 면접을 볼 일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구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공식을 응용해봐라.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사원을 뽑으려고 한다면 최고의 사원을 뽑으려고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이렇게 해보라고. 우선은 그 직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을 몇 가지 고르래요. 과욕은 금물이다. 과욕은 금물이다. 6개면 충분하다. 선택한 특성들은 가능한 한 서로 별개여야 하고 몇 가지 사실적 질문을 던져서 사실적인 질문, 판단할 수 있는 그 특성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런 다음에 그 특성마다 사실적인 질문 목록을 작성을 하고 가령 1점에서 5점 사이로 점수를 준다는 식으로 측정 방식을 정하고 평가를 하고
후광 효과를 최대한 없애서 내가 그 사람의 갖는 어떤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후광 효과를 최대한 피하고 실제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식을 정해서 점수를 계산해서 뽑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리고 그 흔들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근데 마음 가는 사람 뽑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내가 알도록 하자 이렇게 해봤고, 경제 이론에서 행위자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취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화들짝 놀랐다. 동료 경제학자들이 바로 옆 건물에서 연구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지적 세계가 이렇게 다른 줄은 미처 몰랐다. 사람은 결코 완벽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이기적이지도 않으며 취향은 절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쯤은 심리학자에게는 자명한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은 서로 다른 생물종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